자, 이번 시간은 가격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정평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 그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는 51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일단 51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가치와 가격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기준 시점은 아까 갔었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자, 앞쪽에서 제가 감정평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감정평가라는 자체, 자,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래서 비례관계인데, 자, 가격은 이제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박스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상가 건물이 한 2시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값이 되거든요. 과거는 실제로 이 거래 당사자끼리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중개사가 전문가죠. 중개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정의가, 자,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요. 그럼 현재 값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럼 평가사가 주체를 매길 때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개인마다 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가격으로 하나를 매겼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됐죠.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매기겠죠. 그래서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내구성이 있고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가격이 싸게 나왔다면 메리트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가격은 다시 오를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가격이 가치로 회귀됩니다. 그럼 장기로 가서는 가격과 가치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괴리됐다는 말을 많이 써요. 다를 수가 있고요. 장기에 가서는 일치하더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격이 전문가야, 중개사는. 대상 물건이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의 과거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라는 건 평가사가 매깁니다. 대상 부동산의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해서 현재 값이죠. 그럼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과거의 값이 되고요. 중개사가 전문가, 주어진 시점에서 딱 하나죠. 객관적, 구체적 개념인데 가치는 달라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죠. 그럼 현재 값이고 평가사가 전문가고, 자, 가치는 많으며 주관적, 추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장래라는 것이 항상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거. 자, 만약에 칠판 주개가요,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가치와 가격에 대한 관계는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 가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므로 가격은 가치 화폐적 표현이죠. 자,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높아져요. 비례관계고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단 가격이 높다고 해서 장래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다음 화폐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지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재화 가격이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 자, 우리가 인플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재밌는데, 자,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인플레가 심하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화폐하고 실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그다음에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괴리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더라. 그렇게 갖고 자, 기준점을 했고요. 자, 가격의 특징은 자, 요거는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제가 책에 체크하는 걸로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의 가격과 용익의 대가의 임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남한테 빌려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교환의 대가로 사용이익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사용 가치에 대한 그 남한테 빌려주는 이용이익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용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되죠. 자,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임료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2번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물리적 실체, 우리가 그냥 건물을 넘겨서 남한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걸 넘겨요.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뭐 저당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면서 이 권리 이익의 가격이지 물건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겠고 권리는 물권 채권 우리가 민법에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변전할 수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각 권리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소유권은 이제 여러 가지 분할할 수 있다는 이제 파인애플 기법, 직계누르기 기법, 하와이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쪽에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의 장기적 배려입니다. 미래까지 가니까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며 항상 불안전하니까 개별적으로 형성돼서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겨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니까 사정 보정을 또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국지화돼 있고, 자, 부중성에서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우리 또 가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돼서 수요자 경쟁 시장이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가격이요, 수요가 없어도 일정 기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방은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상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갈 때는 상방으로 너무 신축적으로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제가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는데, 자, 가격의 이중성은 그겁니다. 자,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럼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재화도 가격의 이중성이 있지만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의 이중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볼펜이나 집에 있는 주택은 자, 둘 다 수요가 늘어나서 사는 사람이 막 들이대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그 피드백이에요. 그럼 가격은 수요와 구매의 양을 받기만 하면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평가사가 여러 가지 재원칙, 재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13가지 원칙 중에서 요거를 나중에 설명드리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540페이지로 나중에 제가 안내를 좀 해볼 거고요. 일단 가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도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또 가격 신축성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결정된 가격은 수요 공급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피드백으로 나타나요. 가격 이중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40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540페이지에 눈도장을 찍고 제가 오겠는데요. 540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요공급의 원칙은 자,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자, 가격제 원칙에 수요공급을 따지자는 거죠, 평가사가. 그럼 이해해 보시면은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가격이 수요에서 결정이 되면 또 그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성립 근거가 가격의 이중성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그냥 시켜 놓으시고요.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셔서 수요공급의 원칙은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514페이지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515페이지로 제가 안내를 하면, 자, 가치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를 매긴다는 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칙을 본 다음에 예외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또 나오네요. 감칙. 자, 그럼 감칙은 어떤 가치를 원칙으로 하냐. 그래서 감칙 제5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을 시장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자, 그럼 시장 가치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시장 가치의 정의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는데, 자, 시장 가치 정의가 첫 번째 뭐가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밑줄. 자, 우리 시험 문제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돼요. 한정된 이어서 몇몇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매도 매수인 다수인 사람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통상적인 시장이 한정된 시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충분한 기간이어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은 뭐냐면 급매물은 충분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기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내용의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죠. 자,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전문적만이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정통한 당사자다. 그럼 정통한 당사자는 시장 추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거래 당사자가 좀 띨띨해서 매도자가 좀 싸게 팔거나 매수자가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 정통한 당사자고 신중해야 됐죠.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래되고, 자, 이게 시험 문제랍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 여기까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그 거래가 되는 걸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지역에 가시게 되면요, 건물이 쭈루루 있어요. 자, 그럼 얘 건물들이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이 뭐 강남역이다. 강남역은 뭐 거의 뭐 100억대가 되겠죠. 가격이 비슷하지 완전히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지역에 이제 물건이 6개가 있다면, 자, 더 있겠죠. 뭐 한 이 지역에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동의수권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텐데, 감정평가에 그 기준되는 어떤 그 평가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격은 어떤 거를 매길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20억으로 거래된 게 만약에 A, B, C로 갑시다. 자, 한 4개만 놓을게요. 자, 얘는 한 30번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A 물건이 아니라 여러 물건이 있는데 20억으로 거래된 사례가 30번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5억으로 거래된 건 딱 한 번만, 21억으로 거래된 게 뭐 2번, 자, 19억으로 거래된 게 3번이라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최고 가격도 아니고, 자, 이걸 평균을 낸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 밑에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그 법조항을.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예외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쪽에 조건하고 현황처럼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을 내거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미쳐 사회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치기 가시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의 시장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시장가치는 우리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래서 앞에 투자론에서 시장가치보다 투자가치가 크면 투자했죠. 같거나. 그럼 투자가치는 주관적이다라는 것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가치는 그러면 주관적만 밑줄치시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묶으세요. 자, 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르다는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글씨도 틀리고 내용도 다르겠죠. 그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다른 점은 뭐냐? 가치는 주관적이니까요. 그러면 사용 가치는 뭐냐면 내가 선풍기를 지금 사가지고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주 내가 지금 15년 동안에 써서 내다 팔면 그 매매 가격은 적지만 아주 좋아요. 내가 사용하니까. 그럼 사용했을 때 가치가 크다면 나는 보유를 할 거고요. 근데 한 50년이 지난 선풍기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골동품으로 가치가 매매되는 교환 가치는 높게 준대요. 그럼 처분하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가치는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 사용 가치가 4번에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치가 사용 가치고, 자, 그래서 이 사용 가치는 어느 정도 주관적입니다. 근데 교환 가치는 뭐냐면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죠. 시장 가치와 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부 가치는 뭐 우리가 장부상, 그죠?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얘기하고, 보험 가치는 보험 보상에 대한 기준이 됐을 때의 가치, 과세 가치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에 대한 사용되는 기준, 공익 가치는 공익 목적이죠. 정부가 어떤 그 경제적인 이용이 아니라 보존과 보존에 대해서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인 그 지니는 가치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본 다음에 이제 516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16페이지도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자, 여기가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이다, 가치 발생이다, 이런 게 뜨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가치 발생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볼펜 같은 거요. 그죠? 볼펜은 대부분 우리가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가격이 발생이란 재화를 구입할 때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가치 발생의 요인이 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면, 형성이라는 건 어떤 모양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현재 경제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죠. 그럼 대가를 지불하는데 얼마나 지불할 것이냐. 가치 형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지불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감정평가사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517페이지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흐름을, 거기 51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다시 시장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 요인, 그 다음에 가치를 매기는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볼게요. 자, 감정평가사가 먼저 가치 형성 요인을 알아봅니다. 형성 요인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봐요.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을 찾아냅니다. 형성 요인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지계로 암기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 적이 생략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적 요인. 지역적 요인. 지역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 될 수 있죠. 개별적 요인.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런 순서들을 봐요. 일지계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일반적이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이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라, 자, 이게 남한이라면 전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 관련되는 것을 사회적 요인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나 수익과 관련되는 게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는 게 행정적이거든요. 이렇게 바뀝니다. 행정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모든 게 인간 관련되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요.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 또 규제, 뭐 계획, 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제라는 것은 조세 제도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건 뭐 인구가 늘어난다, 공장이 전입했다, 공원이 들어섰다,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이 또 들어섰다. 근데 주의하실 게 전철이나 이런 거, 자,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이긴 해요. 근데 여기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내가 물건에 대한 영향이 먼저 사회적인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의 상태는 자, 요거는 경제적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그 지역의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으면 3차, 4차 산업 바뀌게 되면 그것도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태는 여러분이 정책 파트에서 왜 조세 전가라는 자체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장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되니까 그 쌍방에 대한 그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행정적인 세제가 좀 다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재밌게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좀 우리 재테크 강의 좀 정도를 가는데 이 교통체계를 본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통체계가 바뀌면 여기에 전철이 뚫리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높으면 투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은 항상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변하고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체계라는 자체가 SRT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 부산인데 수서에서요. 중간에 동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동탄이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SRT가 우리가 굉장히 그 상권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러면서 SRT가 내가 만약에 감정평가사한테 제가요, 이 물건이 지금 A 지역에 있는데 이 A 지역이 동탄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건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전국토 공간의 교통체계를 봅니다. 아, 이게 SRT가 어디를 지나갈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SRT가 동탄역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내 대상 부동산의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동탄역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동탄역 근처와 한 몇 메다만 떨어져도 1억, 2억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동탄역 근처에 뭐 건물을 샀거나 아파트를 샀거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개별적인 요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개별적인 요인은 뭐예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적 요인이면 개별적인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자, 투기를 볼까요? 우리가 투기 조정지역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적인 것을 봤을 때, 자, 어느 시에 묶어요. 근데 시가 제가 어떤 걸 특정 지역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게 되니까 어느 시에 무슨 구와 무슨 구가 있으면은 이 구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한 구는 그 구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인데 내 구는 벗어났어요. 그럼 내 가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지계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517페이지를 가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중요한 건 유동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관성, 관련성 동그라미 치세요. 유동성 항상 변하고요. 관련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일반적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전국토 공간의 부동산의 가격을 미친 영향이에요. 사경행이 있죠. 그럼 사회적은 뭐 인구, 가족, 그것도 있지만 3번의 공공시설 동그라미. 사회복지나 뭐 간섭 같은 건 다 사회적이고요. 경제적은 중요한 게 4번 세부담의 상태, 5번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도 경제적이고 교통체계 중요합니다. 이거 경제적이에요. 행정적은 1번의 계획, 규제, 2번의 규제, 3번의 정책, 4번의 세제는 조세제도, 5번은 통제가 이거는 행정적이죠. 그 다음에 그냥 지역적 요인은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개별적 요인은 뭐예요? 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516페이지로 좀 이동을 할게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평가사가 가치의 형성 요인을 봤어요. 자, 이걸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을 영향을 주게 돼요. 요게. 자,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발생되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앞쪽에서 우리 부동산은 합리적 시장이 못 된다는 것은 가격이 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전하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안정 경쟁이다 그러면은 평가사가 필요 없죠. 안정 경쟁은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평가사가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어려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가시면은 유형성, 상대적 효율성, 유효수요, 이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다 앞에 부동산이 붙고요. 자,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용성이나 효용성이라는 건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까지 상호 결합이 돼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고가성이기 때문에 유효수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여기까지가 경제적 요인이라면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권리익에 대한 가격으로서 자, 물리적 실체를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키거든요. 그럼 권리에 대한 이전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이게 경제적인 교통체계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형발이라고 암기하라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 형이 발이 큽니다, 형발. 자, 그러면 이 유용성이라는 것은 자, 이 주거용의 편리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효용성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해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올려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중요한 게 이 네 가지가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성은 없어요. 가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토지는 어떻죠?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부종성에 의해서 공급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제한돼 있어요.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공급이 적기 때문에 또 가격을 올리는 발생 요인이 되고요. 자,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권리가 이전돼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요거를 효용성인지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용을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가볼까요? 개요에 가시면은 자, 이 가치에 대한 발생 요인은 이 네 가지, 세 가지가 모두 이 상관결과 결합이 돼야 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가시면은요.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가 역시 일반 재화 가격처럼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적용된다. 그럼 수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게 유용성과 유효수요고 공급 측면 상대적 희소성이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며 자, 유용성은 우리한테 효용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만족을 주는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이에요. 그래서 뭐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같은 거죠. 근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까지 만족이 됩니다. 자, 희소성은 인간에게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양쪽으로 유한 부족한 거죠. 무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고 유효수요 중요합니다. 배표. 자, 고가요. 그러면 구매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 능력도 있어야 실질적 구매력을 가진 수요야 되지만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요. 여기까지가 경제적이라면 법적으로 권리 이전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성은 법적 개념으로 권리가 이전돼야지만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항상 형성 요인은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면 자, 이건 서로 간에 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주거용이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니까 형발이라고 그랬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영향줘서 자, 여기 편리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올라가겠고 자, 그렇지만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고 유효수요, 권리 이전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520페이지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20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먼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20페이지는 거길 보시게 되면요. 항상 제가 제 6절로 보시게 되면 출제 빈도를 해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거의 시험 문제 많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제가 좀만 쉬었다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